예, 콘텐츠와 플랫폼은 성장성,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여러 성장성을 머금고 우리가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카카오의 규제이기 때문에 사실 눌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랫폼 콘텐츠 기업들은 여기서 그대로 꼬꾸라지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한성대학교 자율교양학부 김동화 교수님과 콘텐츠 플랫폼 업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전도사이십니다. 김동화 교수님은. 네. 사실은 이 여러 위기를 통해서 2018년 위기 이후에도 글로벌 미국의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엄청나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오히려 성장했는데 먼저 그 배경은 최근에 플랫폼 업체들이 이렇게 성장한 배경은 어딨는지부터 알아보고 할까요? 네, 워낙 그 전문가들 고견 많이 들으셨겠지만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창업이나 이제 벤처 쪽의 시각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14년 이후에 이제 급속도로 이른바 이제 유니콘이라 불리는 네. 아주 단기간에 1조 이상 성장을 하는, 그러니까 정말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을 실현하는 그런 신흥 거대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대부분 플랫폼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신생 창업 기업들이 단기간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급속도로 성장한 게 핵심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이제 창조경제연구회라는 곳에서는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에 이제 예 박사님 방송 보면서 이제 연결이라는 키워드로 4차 산업혁명 설명 주셨던 게 있는데요. 잘 봤는데 이제 조금 부연하자면 핵심은 이제 연결 중에서도 O2O 연결,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 그리고 현실과 가상의 연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 때 인터넷 가상 공간이 등장을 했다면 4차 때는 가상과 현실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시간이 되면 제가 하나만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 저희 이제 보통 대표적인 예로 내비게이션을 설명을 하는데요. 이건 이제 플랫폼도 연결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인터넷 가상 공간에 접속을 해서 경로를 지도를 보고 이제 이동을 했다면 이제 내비게이션은 단순한 경로뿐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이 최적의 경로, 그러니까 빠른 길을 추천을 해주죠. 그렇죠. 2차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빠른 길을 알려주려면은 현실 공간에서 차량의 정보,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이제 그걸 분석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려면 이제 현실 세계에 실제로 앱이 많이 깔려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내비게이션을 보면 대부분 큰 플랫폼 소유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티맵이나 SK, 티맵이나 카카오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이런, 그렇죠. 티맵은 이제 SK텔레콤 가입자들이 많았던 거고, 티맵의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가 수백만이 쓰던 이제 김기사라는 앱을 그렇죠. 인수를 해서 지금 이제 모빌리티의 핵심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정말 몇 년 전에 꽤 많이 했었는데요. 네. 사그라진 것 같지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조금 달리하면서 또 형태를 가져가는 거고요. 네. 카카오가 아마 가장시장에 투자자들은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카카오의 미래를 얘기하기 전에 카카오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올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는 무엇일까 좀 교수님 생각 알려주세요. 네네. 그 카카오가 참 과거에는 초기에는 굉장히 희생적인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헌신적이라고 표현도 하던데.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미국에서 설립을 해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초기에 계속 적자를 보면서 투자를 유치하면서 그 성장을 했고요. 사람들이 이제 기억을 잘 못하는 게 2014년에 카카오가 시장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적자 때문에 직상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이라는 코스닥 1위 기업하고 우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장을 한 거고요. 네. 지금은 코스피지만 이제 2017년에 옮긴 거고요. 그 당시에 또 이제 다음이랑 합병을 할 때 그때 이제 가입자 한 명의 가치 평가를 놓고 좀 논쟁이 있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에 카카오 가입자 한 명당 기업 가치를 얼마를 계산했냐면 그때 한 110만 원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수익을 못 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을 못 내면서도 기업 가치를 높여오면서 굉장히 희생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플랫폼이라는 게 승자 독식의 특성 그런 것 때문에 1위를 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과제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도 이제 매우 어떻게 보면 약탈적이라 할 정도의 강한 가격 정책을, 낮은 가격 정책을 썼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M&A를 꾸준히 시도하고 이제 길목을 장악한다 그래갖고 그 업계 1위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그다음에 가격 정책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굉장히 급속도로 단기간에 확장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반기 보고서를 보니까 계열사 수가 뭐 여러 가지 조금 숫자가 다른 것들이 있던데요. 상장 계열사가 3개고 비상장이 155개고 그러니까 해외가 41개에 대해서 거의 한 200개 가까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내 재벌 기업들보다도 계열사의 수만 놓고 보면 훨씬 더 이제 비대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혁신이 있었죠. 소비자의 효용을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기억하시겠지만 통신사들이 문자 메시지 보내는데 맞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50원, 나중에 20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도 지금 카톡 같은 거는 그래요, 좋아요 계속 그렇죠. 들리는데 아유 문자 한번 보내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그죠? 맞습니다. 답변 네 이런 거 문자 못 보냅니다. 50원씩 들었는데, 그죠? 알 정량으로 이렇게 서비스. 그게 사실은 뭐 돈 별로 들지도 않는 거를 통신사들이 거기서 이렇게 고객들에게 돈을 가지고 있던 거를 혁신을 이제 깔아준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카카오의 성장이 최근에는 이렇게 자회사들을 분할해서 상장시키는 소위 뭐 쪼개기 전략으로 가면서 그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게 정말 옳은 것이냐? 글로벌리 보면 이런 그 성장 전략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네. 글로벌 메신저 플랫폼의 지형도를 이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보니까 이제 북미 남미 지역은 이제 왓츠앱이라고 그랬고 페이스북이 네. 인수했던 회사, 그리고 아시아 지역은 위챗 이제 보라색이 있고 이제 녹색으로 크게 있고요. 그 유일하게 이제 독특하게 한국하고 남한하고 일본만 노란색. 카카오의 노란색하고 이제 네이버 라인의 옅은 푸른색 초록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 플랫폼들에 침투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내수를 잘 지키고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 근데 내수 점유율이 너무 높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플랫폼에 비해서는 아주 전형적인 내수 플랫폼이라는 한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본의 웹툰 그 피코마라고 해서 실적을 잘 내고 있지만 그 전에는 거의 이제 내수 회사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계열사도 많고 그다음에 금융이나 산업이나 뭐 모빌리티나 엔터테인먼트, 골프 뭐 이런 게 하지 않는 게 없다 싶을 정도로 많은 영역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걸 다 분리해서 상장한다는 게 저는 좀 희한하게 보이긴 했었습니다. 예. 실제로 뭐 페이스북이 페이나 뭐 쿠팡 페이나 뭐 구글 페이나 이런 식으로 쪼개서 상장하는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이유를 들자면 이제 외부 투자를 유치했던 게 이제 한계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나 뭐 엔터나 페이 이런 데도 사모펀드들이 이제 주요 주주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상장하는 게 미국에서는 이게 뭐 어떤 선관주의 의무나 이게 투자자 보호의 의무나 등등 규약으로 해서 이렇게 그 기존 페이스북 주주나 뭐 이런 기존 모태 회사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걸로 보지는 않을지, 그러니까 기존 카카오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걸 보지 않을지 이런 부분이 좀 의아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 조성자나 당국의 태도도 조금 이제 좀 희한하게 보였던 게 지금까지는 상장하고 심지어 이제 타다 논란이 있을 때도 이제 택시 기사들 권익을 침해한다고 해서 이제 타다가 이제 거의 서비스 못 하게 되고 이랬을 때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 택시까지 그 자본을 풀면서 이제 대폭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이제 모든 악이 사람들이 힘든 건 이제 카카오처럼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모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는 봅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창업이나 벤처 측면에서 보면 카카오는 시장의 큰손 역할을 분명히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영역을 좀 잠식하는 우려는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맏형 노릇을 하면서 또 제2의 카카오가 나오지 못하게 하고 이제 그 플랫폼에서 그런 쪽으로 나올 만한 특정 시장의 플랫폼들의 기회가 사라진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 자회사 쪼개기 전략이 이제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그런 전략은 아니라는 거는 확인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정말 제대로 성장하기 위한 굉장히 큰 그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이제 잘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예, 플랫폼 콘텐츠 국내 업체들, 대표 업체들의 현 주소와 미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관심 갖는 게 이제 크래프톤입니다.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NC소프트는 상당히 좀 기존의 시장에 안주하는 듯한 모양새로 투자자들의, 유저들의 신뢰를 좀 잃었고요. 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이제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크래프톤은? 네, 크래프톤 상장 과정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유동성이 넘치는
시기 막바지에 네. 그 굉장히 스마트하게 시장에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총이 한 24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IB들하고 결합을 해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가치를 높이는 거는 매우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아무리 이제 배틀그라운드 게임이 조단위의 이익을 내지만 사실 이 포트폴리오가 좀 편중된 거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이거를 그 간과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제동을 걸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비전을 통해서 기업 가치 평가한 걸 보면 이제 그 포트폴리오가 이제 뭐 메타버스니 뭐 디즈니식으로 영화도 만들고 실제로 그래서 뭐 영화도 뭐 작은 영화 만들어 서비스를 하고 뭐 이렇게 계속 확장해 나가는 그림을 비전을 아주 잘 그렸던 것 같은데 문제는 약간 어떻게 보면 너무 그림이 잘 그렸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럴 때 제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그 디즈니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마블 코믹스가 이제 디즈니가 인수를 한 그 IP 회사죠. 근데 그 1939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나 뭐 이게 판타스틱 포라 그래갖고 캡틴 아메리카 캐릭터가 1941년도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디즈니 이외의 2대 진영인 워너미디어가 갖고 있는 DC 코믹스 같은 경우에 슈퍼맨이나 배트맨 이게 30년대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한 3세대 정도를 거쳐서 IP들이 검증이 된 IP라는 네. 거죠. 그렇게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이제 어떤 특정한 장르의 게임이라는 장르로 해서 다른 영역으로 그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다. 그림은 상당히 좋은데 이걸 그냥 그 가치를 평가 가치를 그 미래 비전을 그대로 답습하기에는 아직은 그 너무 그 보여준 검증된 그 IP의 역사가 좀 짧다. 이런 우려는 좀 그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시간의 검증을 좀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시간의 검증을 받기에는 이게 4차 산업혁명 말씀하신 온라인 O2O 이런 네네네. 게 최근에 나타난 어떤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 결국은 이제 검증을 좀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국내 이제 대표적인 플랫폼 업체 혹은 플랫폼 업체로서 성장하고 있는, 도약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사실 가장 대표적인 업체는 네이버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네, 지금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카카오나 지금 얘기한 크래프톤이나 그런 점에서 하이브도 주목되는데요. 다른 연예 기획사 엔터 기업과 달리 플랫폼에 대한 그 가치를 인식하고 또 네이버랑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런 점에서 기존의 다른 그 엔터사들과 어떤 차별화가 좀 있나요? 네. 그러니까 그 빅히트 지금 하이브죠. 네.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이제 엔터 업체 출신으로서 예. 이렇게 굉장히 뿌듯한 생각도 드는데 그 이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편중은 정말 위험한 거기는 한 것 같아요. 특히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이게 흥망이 너무 명확하게 갈리고 네. 그 아이돌 그룹에서 정말 성장하는 성공하는 확률이 워낙 낮고 그리고 이게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성장하는 단계가 없고 그렇죠. 아주 완전히 그냥 잊혀지거나 승자독식이 네, 심한, 승자독식이 예. 강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다변화해서 안정적으로 상장 기업, 공개된 기업으로서 상장해 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컸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내부 분들 얘기 들으면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게임 하나로 조 단위를 버는데 우리는 BTS가 아무리 세계를 제패해도 이게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한 2, 3천억 정도 규모거든요, 연간. 그러니까 조 단위로 벌기는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관을 그 어떻게 보면 약간 늙지 않고 리스크도 없고 이런 세계관으로 확장해 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리고 스마트한 현상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라든가 이제 아바타 캐릭터로 이제 세계관을 계속 확장해 나갔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수익원을 다변해 나가는 것은 필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또 플랫폼을 결합해서 단순한 이제 팬클럽 팬 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승자 독식의 플랫폼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위버스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죠. 예. 네이버 뭐 V 뮤직, V 뭐 라이브, 라이브 예. 그쪽도 이제 그 결합을 했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보여준 건 단순한 그 기획사가 아니라 그 미국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소셜 프레젠스라고 그래갖고 사회적 실제 그러니까 글로벌 플랫폼들을 정말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방송사나 이런 데서 조금 저항이 있더라도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면서 팬들과 계속 소통을 해오고 그걸 늘려온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주요한 성장 전략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승자 독식의 플랫폼을 새로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 측면에서는 유버스도 좀 보여주고 새롭게 좀 검증해 나갈 부분은 좀 남아 있다. 뭐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그 디즈니 얘기하셨는데요. 네네. 업력을 가지고 있고 시간의 과정들을 컨텐츠가 통과하면서 그게 새로운 기술과 이제 융합하고 자꾸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하이브와 디즈니를 좀 비교하면 네네. 같은 점 또 다른 점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같은 점 중에 제가 하나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한국에서도 창작 진영이 유통 진영을 인수하는 사례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대기업의 유통 위주의 자본이 그 제작사나 이제 창작 진영을 그렇죠. 인수해서 성장하는 예가 많았다면 한국에서도 드디어 이제 그런 예가 생긴 것 같고요. 디즈니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 월트 디즈니라는 그 스튜디오에서 그 어떻게 보면 ABC 방송국도 인수하고 뭐 ESPN 방송국도 인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을 해왔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회사가 생겼다라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디즈니가 그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보여줬던 그 루카스 필름 거기 이제 뭐 VFX라고 해갖고 특수효과 같은 거 그런 회사들을 인수했었고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가 갖고 있었던 스티브 잡스 역시 인수했었지만 픽사라는 회사 뭐 토이스토리나 뭐 소울 이런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그런 회사도 인수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성장을 계속해온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시도를 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자금을 조달해서 상장 직전에 인수했던 이제 플레디스부터 뭐 소스 뮤직, 빌리프레 그리고 네이버 V 라이브, 그다음에 유니버셜 뮤직이라는 이제 글로벌 뮤직 회사와 조인트 벤처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뭐 아리아나 그란데나 저스틴 비버가 이렇게 소속의 개념이 우리나라랑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소속돼 있는 이타카 홀딩스라는 데까지 이제 조 단위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디즈니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한 가지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또 부연을 하고 싶은 건 디즈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IP가 한 8,000개 정도가 있다 그래요. 네. 마블 코믹스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뭐 활동하는 IP가 한 3,000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단위 컨텐츠당 가장 돈을 많이 번 장르로 보면 이 라이온킹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IP들이 검증되어 온 것들의 수익과 이제 하이브처럼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새로운 IP들 계속 만들어내는 것을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 뭐 지켜봐야 될 측면도 좀 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네. 핵심 컨텐츠 자산들을 IP를 얼마나 다양하게 가지고 오면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NC도 이제 리니지에 머물다가 이제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크래프톤도 배틀그라운드, 하이브도 BTS 여기에만 국한되면 이제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국내 플랫폼 대표 기업들을 봤는데 기회가 있고 사실은 또 넘어야 될 산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글로벌 컨텐츠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 측면에서 사회 측면에서도 어떤 그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그 플랫폼은 지난 시간 이제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이제 승자 독식 경향이 강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무리 이제 샌드박스가 있다고는 하지만 포지티브 규제 환경에서는 이제 혁신 기업이 탄생하기 좀 어려운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정부 지원 사업들 이제 심사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네. 정말 플랫폼 기업 창업이 정말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비대면 플랫폼 기업 위주로 이제 선발하도록 독려한 적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새로운 플랫폼 기업들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청년 창업자들도 카카오나 배달의 민족 이런 신화에 너무 이제 좀 경도돼서 이제 특정 시장 플랫폼에 정말 많이 도전을 했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그 대기업에 어떻게 보면 그 부딪히거나 아니면 이제 인수당한 기업들도 많고, 근데 이제 플랫폼 참 어려운 게 이 자본과 그 노가다를 불리는 어떤 그 노력이 함께 있지 않으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카카오가 진출하지 않은 대표적인 게 이제 음식 배달 플랫폼이라고 하면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사실은 2등, 3등, 4등이었던 그 요기요와 뭐 배달통, 푸드플라이가 연합을 하고 그래도 이제 배달의 민족이 안 돼서 이제 그 외국 자본을 통해서 거꾸로 이제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플랫폼 사업의 자본 경쟁력이 불가피한 만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업들이 와서 경쟁할 수 있게 그런 무대를 좀 시장을 조성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걸 뭐 업종을 억지로 뭐 시장 조성자나 정부가 선별을 해서 육성한다 꼭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는 창업자가 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이렇게 플랫폼들 선악으로 모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회를 줄 수 있느냐, 경쟁을 독려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이제 대표적인 플랫폼 얘기 들었는데요. 뭐 카카오가 가장 관심 많으실 텐데요. 뭐 이런 현존하는 우리 플랫폼 업체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이런 벤처 기업들을 이제 김동하 교수님이 저희가 10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벤처를 찾아서 프로그램에서 많은 기업들에 대한 현장 소식을 전해 주실 거니까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대학교 자율교양학부 김동하 교수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